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5일 토요일입니다. 오늘은 최근 논란을 빚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의 살균제 주입 발언을 소재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4월 23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치료법으로 자외선 노출과 살균제 또는 소독제 주입을 시험해보는 게 어떻겠냐고 제안한 데 대해 언제나처럼 언론들이 벌떼처럼 들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분명히 자신이 의사가 아니라는 전제하에 던진 발언이지만 트럼프 공격이라면 지옥까지도 따라갈 작정인 미국의 좌파 언론은 바야흐로 때는 있다다 싶듯 공격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고 일부 우리 언론 역시 덩달아 신이 났습니다. 트럼프의 자외선 노출과 살균제 주입 발언을 애써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려고 하는 데서 오는 무지와 억지의 소치가 아닐 수 없습니다. 아니 도대체 어느 의사, 어느 정상적 사고를 가진 이가 살균제를 몸에 들어붓겠습니까? 코로나 치료를 위한 다양한 방법을 연구해보자는 의미에서 나온 아이디어 차원의 발언이지 진짜로 우리 몸에 독한 살균제를 들이부어 실험해보자는 것이 아니면 누구라도 알 수 있습니다. 빗나간 언론은 종종 일반인의 상식을 벗어나 스스로의 세상에서 자신만의 새로운 궤도를 만들어 질주합니다.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관련 전 세계 언론이 가장 즐겨 내세우는 것이 과학자들의 의견, 특히 의사들의 전문 지식을 존중하라는 것입니다. 이들 언론의 왜곡과 비호화에 전 세계에서 정치인이 아닌 의료 독재 시대가 활짝 열리고 있는 셈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말로 과학자들이 매번 정확한 판단을 내린다고 믿을 수 있을까요? 서양 격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자신이 10년 전에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 알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금 이 순간 자신이 어리석다는 사실을 10년 후면 알게 된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 실이 아닌 인간은 어느 누구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세인의 절대적 존경을 받는 과학자, 성직자라 해도 이 범주에서 결코 예외는 아닙니다. 철새에 얽힌 얘기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17세기 영국인 찰스 모튼 목사는 철새의 이동에 대해 치밀한 과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철새는 지구에서 달로 떠나간다라는 획기적인 가설을 제시했습니다. 찰스 모튼은 당시 영국인의 존경을 한몸에 받던 성직자며 철학자였고 과학자였습니다. 모험소설 로빈슨 표류기를 쓴 다니엘 디포우도 찰스 모튼 목사가 세운 뉴잉턴 그린 학교에서 사춘기를 보내며 수학, 지리학, 역사를 배웠을 정도입니다. 심지어 찰스 모튼 목사는 1686년 미국으로 건너가 하버드 칼리지 부총장으로 부임했습니다. 영국과 미국에서 모두 명망을 떨친 교육자입니다. 바로 그런 인물이 과학적 근거를 들어가며 철새의 달나라 이동설을 제시하고 나선 것입니다. 17세기 초 갈릴레오가 자신이 제작한 망원경을 사용해서 달의 산과 분화구를 세상에 처음으로 알린 이후 달은 지구와 다를 바 없는 생명체가 살고 있다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었습니다. 심지어 일부 인사들은 1492년 스페인이 신대륙을 발견했듯 하루빨리 달 탐험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지구는 여전히 평평했고 대륙 간 이동이 흔치 않았던 시절에 추운 계절이 오면 어디론가 사라져버리는 철새의 행선지에 대해서는 알 길이 없어 그저 이런저런 설이 돌고 있었습니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어떤 철새들은 겨울이면 동면에 들어가고 어떤 새는 다른 새로 변신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가령 붉은 꼬리 딱새가 겨울에는 유럽 울새로 모습을 바꾼다는 것입니다. 봄부터 가을까지 유럽의 들판과 하늘을 가득 메우던 새들이 갑자기 한 마리도 안 보이게 되니 자연스럽게 생기는 질문이었고 제법 그럴듯한 과학자, 철학자들의 답변이었습니다. 한술 떠떠서 16세기의 유명한 지도 제작자였던 스웨덴의 올라우스 마그누스는 제비는 겨울에 따뜻한 남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강바닥 진흙을 파고 들어가서 겨울을 난다는 새로운 가설을 발표했습니다. 이번에도 많은 사람들은 역시 그럴듯한 설명이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로빈슨 크루소의 저자인 다니엘 디포의 스승 찰스 모튼 목사가 바로 이 올라우스 마그누스의 주장에 과학적 반론을 제시하고 나선 것입니다. 그의 논리는 정연했습니다. 새들은 진흙 땅 속에 사는 공기 부족과 추위 때문에 겨울을 날 수 없다. 제비가 어느 순간 일시에 사라져서 안 보이는 것은 제비가 아예 지구를 떠나 달로 이동하기 때문이다. 찰스 모튼은 새들은 시속 125마일의 속도로 60일간 17만 9,712마일을 비행해서 달에 도착하는데 이렇게 쉬지 않고 빠른 속도로 날 수 있는 것은 지구에서 달 사이에 공기 저항이 없고 중력이 없기 때문이며
여행 기간 중에 계속 잠을 자기 때문에 체력 소모가 적다는 자세한 설명까지 덧붙였습니다. 실제로 지금 밝혀진 바에 따르면 달과 지구 사이 거리가 타원형 궤도에 따라서 22만 6천 마일에서 25만 2천 마일 사이니까 철새들의 17만 9,710마일 비행은 아주 터무니없는 수치는 아닙니다. 그러나 나머지 주장은 모두 사실과 다릅니다. 무엇보다 새들은 달에서 겨울을 보내지 않고 이동하는 2달 동안 잠을 자지도 않습니다. 철새들은 이동 중에 불과 몇 초씩 쪽잠을 자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찰스 모튼 목사의 가설은 수많은 사람들의 철새 이동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는 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당시 유럽인들은 하나님이 힘들게 별과 달을 만들어 놓고 이를 텅 빈 채로 내버려 둘 리 없다는 굳은 신념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에 지구와 가장 가까운 달로 철새들이 겨울을 나기 위해 이동한다는 논리를 받아들이는데 아무런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제비가 달로 날아간다는 이야기만큼이나 황당한 사례를 하나 더 들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아리아는 나무에서 태어나는 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2세기 영국 웨일즈주교 제랄드는 아일랜드 가톨릭 성직자들이 육식을 금한 금요일에 생선이 아닌 신기한 고기를 먹고 있다는 사실에 크게 놀라서 이를 세밀하게 기록했습니다. 이 고기의 이름은 바나클 구스, 흰뺨 기러기였습니다. 스코틀랜드와 아일랜드 주민들은 겨울이면 어디에선가 나타나 해안가에서 풀을 뜯어먹으며 생활하는 바나클 구스의 알이나 동지를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궁금하기 그지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해안에는 흰뺨 기러기와 함께 파도에 떠내려온 나무에 붙어 사는 거북선 바나클이 유난히 많았는데 거북선의 단단한 껍질과 촉수에 색깔과 모양이 영락없이 흰뺨 기러기와 닮았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거북선은 한국의 바닷가에도 흔합니다. 겉모습은 따개비나 조개와 비슷하지만 오히려 게와 새우의 먼 친척벌이 됩니다. 스페인 북서부 갈리시아에서 채취하는 거북선을 최고로 치는데 세찬 파도가 몰아치는 바이틈에서 자란 거북선을 물에 살짝 데쳐서 레몬즙을 뿌려 먹으면 그 맛이 일품입니다. 어찌되었든 아일랜드 주민들은 거북선과 흰뺨 기러기를 번갈아 보면서 거북선이 흰뺨 기러기의 알이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거북선이 바다에 착 달라붙어 자라다가 어느 순간 덩치가 커지게 되면 아래로 점프를 시도하게 되는데 육지에 떨어지면 그냥 썩어버리지만 바다에 떨어지면 생명을 얻게 되어 수영도 하고 새처럼 날아다니게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흰뺨 기러기는 바나클 구스, 즉 거북선 거위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되었고 거북선은 구스 바나클, 거위 거북선이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전혀 다른 두 생물이 떼일래야 뗄 수 없는 사이가 된 것입니다. 아일랜드의 가톨릭 성직자들은 기러기가 육고기도 아니고 육고기에서 태어난 것도 아니라고 결론지었습니다. 그래서 육식을 금한 금요일은 물론 사순절 기간에도 물고기 대신 기러기 고기를 요리해서 먹는데 아무런 죄의식을 갖지 않았습니다. 사실 중세 시절에는 해안에서 10여 킬로만 멀어져도 추운 겨울에 싱싱한 생선을 구한다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재정이 넉넉한 귀족들과 수도원들은 양어장을 갖추고 장어나 농어, 텐치 등을 기르며 단백질을 보충하고 금식 기간에 유용하게 사용하기도 했지만 가난한 수도원이나 서민들로서는 마땅한 생선을 구하기에 애를 먹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켈트족의 후손인 아일랜디들은 전통적으로 생선 자체를 즐기지 않았습니다. 꼭 먹어야 한다면 연어나 브라운 송어만 찾았습니다. 19세기 중반 아일랜드 대기근 시에도 주민들은 물고기로 끼니를 때울 생각은 하지 않았을 정도로 이들에게 생선을 먹는다는 것은 이미 고역이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흰뺨 기러기의 등장은 기가 막힌 행운이었고 맛있는 먹을거리였습니다. 그러나 이에 의문을 가진 교황 이노센트 3세는 1215년 제4차 라테란 공의회에서 다음과 같이 기러기 취식 금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누구나 흰뺨 기러기가 알이 아닌 나무에서 태어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그러나 흰뺨 기러기가 오리처럼 생겼고 오리처럼 걷고 오리처럼 수영한다면 이 역시 오리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사순절 기간에 이 새는 먹지 말아야 한다라는 칙령이었습니다. 오리처럼 보이고 오리처럼 걷고 오리처럼 수영하면 아마도 오리일 것이라고 추론하는 오리 테스트, 즉 덕 테스트 시어리가 태어난 순간입니다. 그러나 흔히 겉모습만 보고 오리라고 단정짓는 것은 종종 수많은 오류를 잉태합니다. 흰뺨 기러기는 그린랜드와 스칸디나비아 반도에서 여름을 나고 10월에서 4월간은 아일랜드와 스코틀랜드로 옮겨 겨울을 나는 철새입니다. BBC 다큐멘터리에서 노르웨이 해안의 높은 절벽에서 작은 새끼 새들이 솜뭉치처럼 수십 수백 미터 아래 바닥으로 굴러떨어지는 놀라운 장면이 바로 흰뺨 기러기 새끼들이 어미를 따라 바닷가로 나아가는
고된 여정의 시작입니다. 흰뺨 기러기 새끼들은 워낙 가볍고 뽀송뽀송한 솜털에 덮여 있어 생각보다 절벽에 부딪혀 죽는 비율이 높지는 않습니다. 고대 아리스토텔레스 시절부터 수천 년 동안 비밀에 쌓여 있었던 철새의 이동 경로가 최종적으로 확인된 것은 지금으로부터 약 200년 전인 1822년 5월의 어느 날이었습니다. 발틱해에 연한 독일 메클렌부르크시에서 목에 화살이 꽂힌 황새 한 마리가 발견된 것입니다. 80cm 길이의 화살은 중앙아프리카에서 자생하는 아프리카 흑단목으로 만들었는데 나무 끝에는 조악한 철제 화살촉이 달려 있었습니다. 황새들이 아프리카에서 겨울을 나고 발틱해로 돌아온다는 사실이 마침내 확인된 것입니다. 세계 최고의 철학자의 과학자였던 아리스토텔레스는 물론 17세기 영국 과학자 찰스 모튼조차 풀지 못했던 철새의 이동 경로에 대한 비밀이 밝혀진 셈입니다. 즉, 철새들은 동굴 속에서 동면하지도 않고 다른 새로 변신하지도 않고 지구를 떠나 달나라로 여행하지도 않고 그저 따뜻한 남쪽 나라를 찾아 날아갔던 것입니다. 찰스 모튼 목사의 구체적인 수치까지 동반한 과학적 설명이 무색해집니다. 과학은 그런 것입니다. 당시에는 대단한 발견이요 발명으로 인정받다가도 시간이 지나 새로운 사실이 드러나면 한순간에 깊은 바닷속으로 침몰하게 마련입니다. 20세기 우리도 마찬가지 고민에 맞닥뜨리고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디서 생겼는지는 알지만 어떻게 치료해야 하는지 언제쯤 잦아들 것인지는 여전히 의문입니다. 어떤 국가는 정상적인 경제생활과 집단 면역을 통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어떤 나라는 철저한 차단과 격리를 통한 강압적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미국 질병통제센터 CDC 소속 과학자들의 주장이 맞을 수도 있고 트럼프 대통령의 아무 말 대잔치가 맞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정치인들이 과학계의 주장을 무조건 무시해서도 안 되지만 과학자들의 주장만이 절대적인 진실인 양 의미를 부여하고 맹신하는 것은 더욱 위험합니다. 지난 수개월간 세계보건기구 WHO의 코로나 대응을 보면 어느 누구도 정답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점이 더욱 분명해집니다. 이럴 때 의학계뿐 아니라 정치인, 기업인, 일반 시민 모두가 해결책 마련을 위해 머리를 맞대고 다양한 방법을 구상하는 것은 결코 위험하거나 원천 배제해야 할 사안이 아닙니다. 물론 트럼프 대통령의 정제되지 않고 툭툭 내뱉는 대안 제시가 바람직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트럼프 죽이기에 나선 미국 언론들의 무조건적인 흠집내기는 한심하기 그지없고 한국 언론의 맹목적인 미국 기사 인용 보도는 더욱 한심합니다. 차라리 우리 언론들이 지금쯤 달에서 겨울을 보내고 따뜻한 지구로 돌아오는 철새들을 찾아 현장 취재에 나선다면 시대를 초월한 마구잡이 도전 정신에 박수를 쳐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쉽습니다. 혹시 살균제 한 사발 하실래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